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새해 들어서 주변 생활용품들 물가가 안 오른 품목이 드물 만큼 여기저기 많이 오르고 있죠. 심지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오른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봉투 가격은 원래도 지자체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종량제 봉투를 도입한 이유가 쓰레기를 좀 줄이자고 시작했던 건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왜 하는 건지, 또 이런저런 궁금증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국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곳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면 배송원이 우리 집 냉장고까지 들어와서 넣어주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디캠이라는 카메라를 달고 들어오는 거라서 이게 배달원이 남의 집까지 들어오는 걸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건데, 굳이 왜 이런 서비스까지 하겠다는 건지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이 함의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대신 공부해 줍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야기를 좀 배워보려고 이종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저희 덕분에 네. 이종훈 작가께서도 공부 많이 하시겠어요. 공부 많이 했죠. 지난 3주간 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쓰레기입니다. 도서 검색도 쓰레기만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다는 뉴스는 들은 바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까지 해야 될 주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작년 연말에 우리 네. 지자체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우리 송경제 스태프들이 공부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던져준 숙제였어요. 예. 그래서 사실 원래는 지난주에 했던 커피 가격 결정과 인상 요인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게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먼저 시작한 공부군요. 이게. 먼저 시작했어요. 예. 근데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 종량제 뒤로 봉투가. 밀렸습니다. 예. 예. 공부하면서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가 이게 단순한 가격 결정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환경 문제, 그 환경 부담금 문제, 지자체 행정, 뭐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그럼요. 다 포함하고 있고, 또 경제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둘러싼 이 결론이 안 나 있더라고요. 갑론을박을 예.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주 이상 들여다보면서 와, 이게 우리 송경제 스태프들이 갈수록 어려운 걸 시키는구나 이게 이런 무슨 생각하고 욕 좀 하게 됐습니다. 쓰레기 봉투 관련한 논문들도 꽤 있다면서요? 논문 굉장히 많아요. 예. 일단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봤던 거는 앞서 오프닝 때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이제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들부터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난 1월 10일에 또 환경부에서 2020년도 기준 국내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년치 관련 뉴스들 좀 봤고, 말씀하셨던 논문들은 2020년에 나왔던 서울대 조하은 우영진이 공동 저술을 했던 쓰레기 종량제가 생활 폐기물 배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의 논문을 봤고, 또 2015년에 전북대 홍성은이 쓴 종량제 가격이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예. 그리고 또 작년에 환경정책학회지에 실렸던 고려대 최은철, 양은철 이 대전 세종연구원이 공동으로 저술했던 그리고 소비자 지불 의사에게 기반한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 등등의 여러 소논문들을 다 읽었고요. 예. 책으로는 제프 페럴이 쓴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라는 책과 브라이언 클레그가 쓴 개짜 생태학 이런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여기도 쓰레기 얘기 나오죠? 네. 이 밖에도 뭐 쓰레기 책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전지적 지구 시점이라는 책도 좀 보긴 했는데 주로 본 거는 이제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그리고 그럼요. 우리가 괴짜 생태학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우리가 소비하고 남는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라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꼭 친환경이냐 생태냐 이걸 굳이 안 하더라도 이것도 눈앞에서 안 보이게 처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쓰레기 문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가 파고 들어가면요. 인문학적, 사회학적, 소비의 문제와 또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 소비를 줄일 것인가. 예. 인류는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해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대량 소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철학적 고찰까지 있기 그럼요.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인간은 왜 사는가까지. 네. 근데 뭐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이제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네.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곳, 상암 예. MBC가 속해 있는 마포구에
20리터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한 장 가격이 현재 490원인데 예. 경남 양산시의 20리터짜리 이 봉투 한 장은 얼마쯤 할 것 같아요? 경남 양산. 서울이 지금 490원이라고 보시고요. 예. 경남 양산시입니다. 양산시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골로 가면 비싸냐 싸냐 쌀 것 같기도 하고 싸게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시골은 그 쓰레기 가져가는 비용이 더 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은 트럭 한 번만 오면 뭐 한 1분만 돌아도 막 쓰레기 봉투 수백 개가 수거가 되는데 그건 한 2시간 돌아다녀야 쓰레기 봉투 한 10개 수거할 거 그럴 테니까 비용이 더 드니 비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보다 가격이 훨씬 더 싼 뭐 시골도 있고요. 예. 경남 양산시 같은 경우는 예.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한 장 가격이 서울이 아까 마포구가 49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여기 양산시는 950원 합니다. 거의 2배. 2배네요. 예. 비싸네요. 굉장히 비싸죠.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지역의 인구나 도시의 크기 이런 문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 시골이라 다 비싼 것도 아니고 네, 시골에 다 비싼 더 싼 시골도 있고. 네. 야 이거 350원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럼 기준이 뭡니까? 기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기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음. 지자체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예. 마음이다. 시군구청장 마음.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게 1995년부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실시하면서 목적이 뭐였냐면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자원 재활용을 증가시키자 예.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 비용은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부담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네, 많이 배출하면 많이 그렇죠.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 지자체의 청소 예산 자립도 그리고 주민 부담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예산을 주민 부담률로 다 메울 수 있으면 100% 네. 메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 산 그 돈으로 네, 다 쓰레기 쳐가고 정리할 수 있으면 네. 그게 자립도가 100%.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청소 예산 자립도는 2019년에 33%, 2020년 재작년은 32.6%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3분의 1은 쓰레기 봉투 팔아서 조달하고 네. 3분의 2는 추가 비용이 지자체에서 지자체 부담이 예산 되어야 다른 예산으로 이제 그래야 메운다. 쓰레기가 처리가 된다는 거군요. 근데 주민 부담률 역시 예. 내려가고 있어요. 2019년에 33 그리고 2020년은 32.3. 예. 또 소폭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995년에 예. 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한 장이 260원이었는데 예. 2013년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465원, 2020년에 510원.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을 이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이 따라가지 못해요. 못 올리는 거죠.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 매년 자료들을 발표하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지자체가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예. 하지만 가격 인상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장 선거가 치열하기 때문이죠. 뭐 주민들의 반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사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그 작년 연말에 전국 지자체들 많은 곳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새해가 들어서 거의 슬그머니 다 1년간 유보하겠다. 다음에 실시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왜요? 용기를 냈는데. 왜? 일단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게가 어려워졌다. 하필 왜 이런 때 올리냐는 근데 이 반발. 가게가 부담이 큰데 물가 인상, 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가게가 부담이 큰데 여기에 쓰레기 봉투 가격까지 예.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때 올리자. 예.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 정선군인데 강원도 정선군은 지난 16년간 쓰레기 봉투 가격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가격이 280원이었어요. 네. 그걸 이제 작년 연말에 50% 인상해서 420원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평균이 510원이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올려도 못 미쳐요. 네. 그런데 새해 들어서 가격 인상 1년 유보할게요. 코로나19 끝나면 예. 코로나의 이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그때 가격을 올릴게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예.
대전광역시도 비슷한 입장인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 용역까지 줘요. 예. 생활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개선 방안 이런 연구 용역을 줬고 이 연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격을 좀 올려도 된다. 로 나왔어요. 주민들이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대전광역 시민들이 네. 지금보다 한 44.1% 가격을 더 올려도 그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은 그럼 올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막상 올리려고 그러니까 예. 여론이 심상찮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또 지자체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대전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남 양산에서 네.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양산 시골 아닙니다. 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우리 이진우 진행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얼핏 기억이 나요. 부산 쪽이 네, 쓰레기 봉투 가격이 비싸요. 네, 그러니까 부산시도 비싸고 부산시 네. 구청들도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서울보다 훨씬 비싸고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냥 비싼 거 용인되는 뭐 아니 그런 조금 분위-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부산시 같은 경우 제가 예. 이걸 공부해서 보니까 음. 부산시는 이 도시에 네. 쓰레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많대요. 아직까지 좀 고지대도 있고 길이 좁고 그래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그 처리를 위한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더 비싸다. 타 지역보다 비싸게 들어간다. 는 게 이렇게 부산시 얘기죠. 네, 부산시의 얘기죠. 예. 처리 비용이 비싸다. 예. 그리고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 지금 양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불만이 쇠도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전체 양산은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비쌉니다만 칭찬받아야 될 만한 지점도 있습니다. 양산시가 예. 왜냐하면 예. 양산시가 이 쓰레기 봉투값이 서울 마포구의 2배 가까이 비싼 이유가 친환경 처리를 하거든요. 뭐를요?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친환경 처리? 보통 그 쓰레기 같은 경우에 양산시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에 묻거나 아니면 자원 해수 시설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시설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각을 하는 게 매립하는 것보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입니다만 비용은 더 발생해요. 그러니까 매립이 더 쉽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 매립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근데 양산시는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처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친환경적인 처리를 선택한 거죠. 근데 이게 양산시의 선택이 환경을 생각하면 맞는 선택인데 문제는 이 주민 부담금을 내야 하는 비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쓰레기 소각장 운영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많을 텐데 네. 그렇다고 그런 동네들이 다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근데 이제 양산 같은 경우는 뭐 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사에 보면 뭐 열분의 용융 방식이라고 해서 처리 단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더 비싼 걸 쓴답니다. 저도 이 열분의 용융 방식이 뭔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취재 협조 잘해 주셨나 봐요. 이 작가님한테 오늘. 이 때문에 이제 다른 지자체보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이게 양산시의 지역마다 입장입니다. 다르다. 네. 그래서 주민 부담률이라고 하죠. 어쨌든 네. 비용이 많이 들면 봉투값도 높을 수는 있는데 네. 그 비용이 100이 들 때 쓰레기 봉투 팔아서 조달하는 예산이 몇 %다라고 하는 게 네. 그거는 뭐 비슷한 게 뭐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조차도 다른 모양이에요. 그 차이도 많죠. 네.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60%가 넘고. 봉투 팔아서 네. 예. 근데 이제 그 대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가격 인상하겠다. 앞으로 3년 동안 가격을 인상하겠다. 뭐 매년 그 8%씩 인상을 네. 하겠다. 예.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이런 인상 계획을 내놨다가 유보했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주민 부담률이 47.1%. 아까 전국 평균이 32.3%라고 그랬잖아요. 예. 전국 평균보다도 15%더 높아요. 근데도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이 주민 부담률,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이 주민 부담률은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겠죠. 때문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된다.
이런 주장을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네. 그동안 부지런히 10원씩 올렸으면 되는 걸 계속 몇 년 뭐 안 올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계속 미뤘던 게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금 리터당 얼마씩 조금 올렸으면 예.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의 느끼는 뭐 체감하는 심리가 그래 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10원 올라갔는데 예. 뭐 이렇게 생각할 라고 수 생각할 있고. 수 있는데 예. 갑자기 한 4, 5년 안 올리다가 100% 인상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예. 이 체감 온도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겠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인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봉투 가격을 100% 인상해 버리거든요. 예. 100% 인상하는 바람에 경북 내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바뀌어 버려요. 예. 그래서 포항 내에 계신 뭐 포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니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어떡하냐라고 네. 굉장한 반발을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포항시는 밀어붙였습니다. 지자체장 죄송합니다.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네, 결단하는 문제라서 네. 아마 그게 지자체장 그리고 또 지자체 의회 조례로 또 이걸 공표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저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떨지 몰라도 그 지자체장 선거에서 그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곳과 네. 여기는 그냥 이 당이 되는 거야 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아마 이 당이 되는 거야 하는 곳에 쓰레기 봉투 가격이 대개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그 편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지자체 선거 때도 지방 선거 때도 뭐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나왔는데 공약 중에 쓰레기 봉투 가격 반의 반값 현실화 뭐 이런 이런 공약을 내리겠다. 반의 반값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는 이런 공약이 좀 더 자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게 다른 선진국들이든 뭐 저 개발도상국들이든 야, 이 대한민국 정말 되게 독특하고 네. 정말 성공적이고 정말 재밌기도 하고 배울 거 많다. 아주 대표적인 이 정책이더군요. 그렇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음. 사실은 하나의 그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 지자체들은 약간 유사한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예. 예. 근데 이제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인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올라가면 네. 생활 폐기물 발생이 줄어드는가? 즉 종량제를 실시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면 네. 생활 폐기물 가격이 그 배출이 줄어드는가? 이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건 마치 담배 가격 올리면 흡연이 줄어드는가? 네, 그거 비슷하죠. 야식 가격을 프리미엄을 붙이면 밤에 야식을 좀 덜 먹나? 밤참을 덜 먹냐? 네. 아닐 것 같은데요. 경제학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아직.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쓰레기 종량제가 생활 폐기물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소논문을 보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생활 폐기물의 배출을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환경부는 당연히 크게 줄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2015년에 나왔던 종량제 가격이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보면 예. 오히려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되면 불법 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가격 인상과 쓰레기 배출량 감소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라는 통계 모형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시 같은 경우에 네. 포항시가 2016년에 이제 봉투 가격을 100% 인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에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계속해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역 언론들 찾아보면 굉장히 반발하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포항시가 왜 이렇게 올리냐?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50리터들이 그 쓰레기 봉투가 2,250원이에요. 예. 근데 같은 경북에 있는 청송군 같은 경우는 320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 지역의 언론들이 포항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가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예. 생긴 문제를 전부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포항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쓰레기 처리 비용은 290억인데 우리가 주민분담금으로 받는 거는 90억밖에 안 된다. 3분의 1 그리고 정도? 2016년에 100% 인상해봤는데 쓰레기 오히려 더 늘었다.
그래서 아까도 저도 이 올릴 거면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조금씩 천천히 올렸어야죠. 그거를 주민들이 미워한다고 안 올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시장이 오면 막 100% 올리고 이러니까 문제 아닙니까라고 지적은 드렸지만 네. 사실은 그건 이 종량제 봉투의 개념을 생각하면 옳지 않은 정책일 수도 있어요. 충격적으로 올려야 네. 어쨌든 기다렸다가 올리더라도 충격적으로 올려야 아이고 쓰레기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거지. 근데 매년 2016년에 조금씩 올리면 이 취지가 쓰레기 좀 줄여보자는 취지죠. 취지는 맞습니다. 예. 근데 2016년에 포항시의 사례를 보면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거죠. 100%라는 충격요법을 썼는데 네. 이후에 쓰레기 배출량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더 포항시가 2018년에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기 가격 인상으로는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해서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브라이언 클래그 같은 사람들은 이건 채찍 정책이다. 계속해서 채찍만 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당근은 어디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쓰레기를 강제로 줄여야 되고 네. 넉넉한 분들은 신경 안 쓰고 쓰레기 버리는 결과가 오죠. 이렇게 봉투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생활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 딱 결론이 경제학적으로 아직 안 나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네. 자신들의 청소 예산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지금 다양한 연구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왕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료품을 샀는데 배송원이 이걸 집 앞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신발 벗고 냉장고까지 가서 넣어주고 간다. 그러면 일단은 상하지 않을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 좀 불안하지는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월마트나 아마존이 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굳이 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는지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제가 이 우리나라로 가정하려고 하고 네. 설명을 하느라고 그랬지만 신발 벗고 들어오지는 않죠. 아, 신발 벗고 들어와요. 아, 그날은 신발을 신겠네요. 그렇죠. 그 나라는. 네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만 뭐 덧신 같은 거는 신을지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그냥 넣어주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냉장고와 주변을 또 소독제로 이렇게 닦고 나온다고 그래요. 배달을 가지고 가서 야. 냉장고를 열어주고 내가 주문했던 물건을 다 차곡차곡 넣어준 다음에 거기를 예. 또 소독까지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인홈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부른다더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월마트가요, 인홈 딜리버리 서비스를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600만 가구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걸 3천만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미 하고 있군요. 네, 실제로 이게 좀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이긴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뭐 요즘에 어쨌든 3천만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네. 뭐 생각보다 반응이 좋으니까 이러지 않을까 뭐 이쁜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음식 배달 오면 먹여주고 가시겠습니다. 근데 먹여주는 거는 이제 만나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아. 아침이나 사람 없을 때 들어와서 넣어두고 가시는 거. 그렇죠. 그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받듯이 밤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냉장고가 차 있어. 냉장고가 차 있고 내가 먹을 거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냉장고 정리해놓고 자야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요즘에 서비스들이 발전하면서 이른바 우리의 부끄러움을 돈으로 대체하는 게 많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 서비스입니다. 냉장고 청소도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에 우리가 이른바 이제 가정부를 쓰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가끔씩 너무 지저분하고 청소 안 돼 있고 그러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서비스들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신청하면 비대면으로 청소 전문가가 저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카페에 가 있거나 하면은 그 지저분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오셔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를 딱 붙이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냉장고를 정리할 수도 있죠. 정리 청소 앤드 네. 채워넣고 가시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른바 여기서 무슨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뭐 우리가 이제 그 이른바 정수기 파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수기를 이제 갈로 와가지고 이제 정수기 필터 갈로 오셔서 침대 한번 보시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침대도 렌탈을 시작하는데 침대를 바꾸시면 이 정수기 필터 청소하러 올 때
때 침대 이거 이렇게 그 보통 세탁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다 적외선으로 뭐 자외선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 렌탈 업체들이 보면은 정수기에서 시작해서 비데 그리고 또 뭐 이제는 말씀드렸던 뭐 침대 또 이제 뭐 에어워시 뭐 이런 것들까지 늘리는 것처럼 이들도 어떻게 보면 냉장고의 문을 연다라는 행위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영업을 늘리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를 열게 해준다는 건 마음의 절반은 준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재밌는 건데 그 마음의 절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IT적인 시도들이 많았죠. CES 쇼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실제로 CES에서 올해 말고 한 재작년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냉장고 안에 카메라를 넣는 기술을 많이 했었어요. 왜요? 냉장고 안에 카메라를 넣으면 냉장고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업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원래 계획을 했었던 게 그렇게 하니까 빈칸이 있으면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항상 그 달걀이 항상 뭐 20개 차 있어야 되는데 한 2개밖에 안 남았다. 네.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배달이 온다거나 아니면 또 비슷하게 센서를 꼭 굳이 그 달걀 넣는 통에다가 네. 이 20개 넣는 통이 있으면 거기에 센서를 다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달걀을 몇 개씩 먹는지 데이터로 만들어서 네. 그 데이터로 만든 걸 갖고 이제 자동으로 붙여주려고 했는데 아우, 그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간결한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에요? 그냥 문 열고 아무리 들어와서 네, 문 열고 넣어주다가? 전문가가 네, 딱 보고 이분 항상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장 보러 오는데 이상하게 달걀을 안 주문하셨네? 라고 하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그 고객한테 고객님 뭐 이번에 달걀 다음에 주문하시죠?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하. 이게 마치 저랑 뭐랑 비슷했냐면 우리나라 그 명함업체 있잖아요. 예. 리멤버라고 하는 그 업체가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스캐닝. 네. 예. 예를 들면 명함을 찍었을 때 이걸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가 번역하게 하는. 근데 이게 계속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한계를 깼었던 기술이 아이러니하게 노가다를 했던 거예요. 그냥 사람이 밀어줄게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이 실제로 타이핑을 많이 입력해드릴게요. 했었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타이핑 자료가 쌓이니까 그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니까 정말로 이게 상당히 지금 인식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리멤버는 거의 99% 수준 이상을 이제 인공지능이 합니다. 사람이 입력하니까. 네, 그게 아니라 사람이 입력했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지금은 거의 사람을 쓰지 않아요. 살짝 바꾸는 것뿐이니 네. 명함이 바뀌더라도.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식 기술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입력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타이핑을 해서 넣으니까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내 명함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예. 기존의 기술 기반으로 시작한 데들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수천 장 모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네. 여긴 무료로 넣어준다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 해서 그걸로 학습을 하니까 정확한 거죠. 그런 것처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직접 가서 물건을 보기도 하고 뭐 말씀드릴 거지만 이 보안을 위해서 또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들어갈 때 몸에다 카메라를 차요. 본인이. 네, 본인의 예. 몸에다가 마치 요즘에 보면은 그 퀵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네. 뭐 이렇게 그 헬멧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끼고 다니시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본인과 그리고 본인이 보이는 카메라, 그 다음에 밖이 보이는 양쪽의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넣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배송을 할 때 혹시나 뭐 집에서 뭘 훔쳐가지 않는가 아니면 뭔가 위험하지 않은가를 대비할 수 있게 그게 다 모니터링되는 데이터로 모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 입장에서도 안전할 수 있지만 내가 문을 열면 냉장고가 항상 데이터로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평균적인 미국 사람들의 냉장고 패턴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카메라로 막 이렇게 하면 모든 냉장고를 다 카메라 있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사람이 가면 되니까 그쵸. 어떤 냉장고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추천하다 학습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 당신의 냉장고를 바꾸세요라고 하면 말 안 들을 테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면 배송을 좀 더 친밀하게 냉장고 안까지 넣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고객의 냉장고 상황을 파악해서 네. 쇼핑을 늘리기 위한 소비를 그렇죠. 늘리기 위한 그런 이유인가 보네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서비스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아주 요즘에 새로운 기술들 많이 하는데 월마트인데 네. 월마트가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커머스나 신선식품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근데 신선식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당일 배송 새벽에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별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보는 관점인데요. 네.
바로 실버 세대를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노인들. 예.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을 봐서 그 장을 많이 봤다고 쳐보세요. 어쨌든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상당히 힘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실버 세대와 그러니까 노인들과의 관계를 맞으면서 그 안에서 물건을 넣어주는 행위가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서 강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관계형 영업이 아주 잘 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내 집으로 사람 들어오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나 그런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잡았냐면 일단은 이 배송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 월마트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안정적인 정직원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심사를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과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을 뽑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집에 배정이 되면 첫 배정이 되면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고객과 이 물건을 배송하는 분이 직접 만납니다. 그럼요. 네, 만나서 인사하고 그럼요. 제가 이렇게 마치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코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이 나중에는 꼭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않더라도 뭐 이것도 갖다 줘. 뭐 이런 것들이죠. 우유 2개 올 때 부탁해. 네, 그런 거죠. 오면서 뭐 음료수 하나는 사서 마셔. 네. 그런 관점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재미있는 이슈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준 부소장님도 소장님 집에 네. 있는 냉장고 말고 네. 다른 사람 냉장고를 이것저것 주섬주섬 관리를 해주거나 뭘 넣어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건데요. 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요즘에 이제 제가 사도 살이 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살을 좀 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핵심이 점심이더라고요. 점심. 왜냐하면 점심에 회사에서 나가서 밥 먹으면 네. 아무래도 뭐 국 먹고 찌개 먹고 아니면 네. 막 이렇게 좀 칼로리 높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신선 업체들 중에서 이런 그 샐러드를 네. 그날 배송해 주는 데들이 있어요. 예. 그럼 그날 배송해 주면은 그거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배송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아침에 새벽에 집으로 온다고 치면 네. 박스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뭐 일회용품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뭐 냉동으로 온다고 그러면 냉동이 또 녹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데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 제가 지금 공유 오피스에 있거든요. 예. 공유 오피스에 냉장고들이 있어요. 공유 냉장고. 그렇죠. 그 예. 공유 냉장고에 항상 11시가 되면 갖다 줘요. 그래서 그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김덕진 이렇게 네, 이름 써서? 써가지고 그런 스팟들을 만들어요. 특히나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들. 아.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점심마다 이렇게 내가 좀 끼니를 때우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스팟에 예. 직접 갖다가 딱딱딱딱 넣어놓으니까 저는 그냥 쓰레기 나올 일도 없고, 네, 그리고 그냥 그거 그냥 들고 왔구나. 와야 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먹고 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게 국내에 만약에 이런 게 온다라고 하면 B2C는 뭐 바로 안 될 수도 있지만 B2B는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냉장고 들더라고요. 채워주는 거. 네.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제가 몇몇 뭐 댓글이나 내용을 봤더니 몇몇 업체 특히나 이제 그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예. 아예 뭐 집 앞 뭐가 그 회사 앞에 슈퍼 혹은 뭐 회사 앞에 이런 데랑 좀 되게 친해지면요 아예 이른바 우리가 이제 보안 비밀번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려준대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층마다 냉장고를 그분이 이제 그 한마디로 그 슈퍼에 계시는 분이 예. 채워주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 냉장고를. 네, 사무실 냉장고를. 네, 그러니까 한 층에 예를 들면 여러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아예 계약을 맺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한 가지 걱정이 그럼 이 사람이 그 비밀번호를 네. 알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뭐 계약 끝나고라도 막 가져가면 어때? 뭐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비밀번호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서비스를 하는 데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거랑 제휴가 돼 있냐면 스마트 도어락 서비스와 연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스마트 도어락 서비스랑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 있냐면 집에서도 똑같은 걱정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것도 비슷하죠.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청소 업체를 맡기시는 분들도 청소를 한 번 해서 비밀번호는 알려드렸는데 네. 그러고 나면 또 비밀번호 바꿔야 되나? 뭐 이런 네.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뭐 문 예. 열어주고 나가거나 그러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월마트나 아니면 이제 뭐 아마존도 비슷한 서비스들을 하는데 이제 뭐 아마존 조금 적게 하지만요. 그런 데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하고 제휴를 해서 네. 어차피 오래 할 거면 도어락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도어락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입력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이제 임시 입력번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회용 입력번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일회용 입력번호를 넣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회용 입력번호는 예를 들면 약 한 30분 정도만 네. 작동하도록. 그렇죠. 아니면 그때 우리가 랜덤 키처럼 발급이 돼서 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터치를 할 때 비밀번호처럼 한번 열어주고 예.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비밀번호가 있더라도 그 당일 날은 다시 못 들어가는 요런 이제 시스템까지 이제 갖춰지고 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세요? 아니, 저도 집에서 비밀번호 그렇게 안 알려주고 일회용으로 주고 그럴까 봐. 집에 하루에 한 번만 들어와 그래서 일회용 이제 하루에 한 번만 딱 입력할 수 있고 다음 날 이제 바뀌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에서의 약간의 걱정되는 부분을 조금씩 접점으로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보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프라이버시들을 조금 오픈을 했을 때 거기에서 편의성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두기 한 번 이제 조금 구멍 내는 게 어렵지 네. 열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되게 마음의 문을 잘 열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한 달에 이게 한 24,000원 돈 이렇게 네. 되고 횟수와 이제 상관없이 계속 추가 이용료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아까 실버 어르신의 관점으로 보면 마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뭐 배달 앱들도 그런 걸 해서 상당히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데 네. 어르신 집에 우유 매일 배달해 주는 거 있죠. 네, 그 우유를 배달을 해드리면 예. 만약에 다음 날 됐는데 우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건강하신 거고 우유가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럼 뭔가 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을 직접 안 만나더라도 냉장고를 이틀에 한 번씩 열어보는데 계속 물건이 차 있으면 예. 어르신이 그럼 건강이 안 좋나? 왜 식사를 안 하시지? 이런 것들까지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서비스가 어떻게까지 확대될지는 좀 상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냉장고라는 게 의외로 그게 프라이버시의 덩어리라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김 소장님은 네. 다른 사람의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관리한 경험이 있냐? 아, 그거 마음을 주면 주지 차라리 냉장고를 안 주거든요. 그렇죠. 저희 와이프도 저희 어머님이 가끔씩 집에 오시면 냉장고를 절대 못 열어보게 하더라고요. 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냉장고를 슬쩍 열 때 싹 보세요. 그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집에 이제 어머님이 많이 안 오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 회사에도 그래서 냉장고를 보통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직원들끼리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냉장고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를 해보면 직원들이 같이 쓰는 냉장고가 있으면 직원들이 뭘 먹는지 열어볼 때마다 그렇죠. 아, 김대리 요즘 요거 하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거 사실 평소에는 몰랐던 커피를 꼭 이런 커피만 먹네 하는 거를 또 알게 되고 귤은 아무도 안 먹는구나 이거 그것도 알게 되고 네. 재밌더군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런 서비스들이 말씀하신 프라이버시 영역도 나중에 합쳐질 것 같아요. 뭐 국내에서도 세탁을 이제 외부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는데 거기들도 비밀번호를 좀 걸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